6월 특강 선생님으로 모신 분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고지한 대로 문학평론가이시고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죠. 중앙일보 20년 넘게 하셨고 이미 고지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문학 전문 기자라는 호칭을 부여받을 정도로 문학에 대해 상당히 해박하고 그래서 학위도 문학 박사신데 국대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경철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과연 됐을까 싶을 중앙일보 신춘문예가 바뀌었죠. 신인문학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투과하고 계시죠? 중앙 신인문학상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바뀌어서 대성공했죠. 중앙 신인문학상을 계실 때 받으셨고 또 미당문학상, 황선홍 문학상 이런 것도 중앙일보에서 만들어진 것도 선생님이 계셔서 그랬을 거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히 양력부터 소개해드리자면 1983년도에 중앙일보에 입사하셔서 문화부장, 전문기자로 하셨습니다. 문해중앙 주간을 하셨고요. 랜덤하우스 코리아 주간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낸 책들이 이문구 소설 전집을 완간하셨죠. 총 24권. 그리고 시와 선집 시리즈를 출간했는데 대표적인 시리즈는 정호수, 김용태, 구중환, 김남종도 많이 있고요. 현재 동국대학교 문창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도서출판 서울 주간으로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재 중앙일보에 시가 있는 아침을 연재하고 계시죠. 저서로는 나와 네 애로운 마음이 겹친 이 순간,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천당병을 말하다, 한국순수 서정시 연구 등등이 있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로는 생산적인 문학을 위하여, 생산적 시쓰기를 위하여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것인데 누구보다도 한국 문단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경식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문학에 대해서 알면 세상에 대해서 문학이란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갖다가 깊이 잘 전해진 것이 문학이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저보다 문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학생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게 아마 국민들뿐만 아니라 문학의 인사들 중에서 문학의 인사들 전국에 있는 팔도에 있는 문학의 인사들 갖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나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시나 소설가들이나 연극인이라든가 종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영철을 모르면 문학인이 아니다라는 말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분들하고 한 20년 정도 밤새면서 술 마시는 경험이 너무나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솔직히 학교 교단에서만 이론적으로 공부한 분들 그 이야기하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하고 현장에서도 몸으로 느끼면서 하는 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술적 전문적 용어는 안 나오더라도 제가 보고 느낀 그 문학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 제가 한 25년간 기자 생활만 하다 보니까 기자가 뭡니까? 쓸 기자가 농자자 아닙니까? 그냥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말은
못해요. 문장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데 말이 이렇게 더 늘거리고 다른 그 교수님들이나 간단히 많이 쓰는 분들만큼 말을 논리적으로 잘 못하니까 그러다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뭐 현대식 특강 시소설을 다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는데 특히 제가 맨 처음 들 때 이것이 우리 오공옥 선생님이 현대식을 가져가서 현대식 쪽인지 알고 좀 현대식 쪽으로 좀 치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문학하면서 시소설, 시조, 뭐 가리고 없이, 평론 가리고 없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꼭 장르별로 아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문단이 참 혼란스러워요. 이제 시를 예로 들어본다면 도대체 시를 갖다 어느 방향으로 시를 잡아야 써야 될지 여성들은 여성시대로 또 남성시들은 남성시대로 전인시들은 전인시대로 서정시들은 서정시대로 사는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갖다 어떻게 극복하면서 어떤 시가 앞으로 각광을 받고 어떤 문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간단하게 한국 문학의 백년산, 현대문학 백년산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어떤 문학이 앞으로 살아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대문학, 현대시의 기점으로 잡는 것이 1908년도에 특히 시사에서는 현행시는 그의 해외에서 소년에게라는 그 시를 발표했는데 이 시는 그 예전에 한시나 아니면 시조의 그 전문 물격을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신체시조 그 내용도 완전히 교훈적인 해외에서 소년에게 나는 뭐뭐가 뭐뭐에게 시인이 독자에게 하는 그런 교훈적 계몽적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달라져서 이걸 갖다가 현대시의 기점으로 보는데 이걸 갖다가 과연 현대시의 기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안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논란은 많이 있는데 작년에 문인들이 빨리 대충의 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현대시를 이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주요안에 불러들어 보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근데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 작년에 그냥 현대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선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시 역사는 태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그 제목에서 잘 드러나고 그 내용을 잘 반영해주듯이 우리 현대사의 질곡, 외세나 분단이나 그런 질곡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개몽적이고 교훈적이고 선동적이고 그런 것이 우리 현대시 백년사의 주류를 이끌어왔어요. 자 봅시다. 일제의 카푸시가 그렇고 1920년대 카푸시가 그랬었고 하나의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외세의 국가와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카푸가 그렇게 하나의 교훈으로서 선전선동으로서 공부를 했어요. 다음에 그 카푸가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북한 문학이 된 것입니다. 북한에 들어가서는 카푸에도 자유를 받은 게 없어지고 하나의 전형성으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아니라 낙관적 사회주의 문학으로 적용화된 것입니다. 그 문학이 50년대 반공시대를 거쳐서 4.19 이후에 60년대부터 그런 문학이 우리 남한으로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김수영 시인을 대표적으로 한 그런 찬여시 저항시로 오다가 70년대 김자의 저항시로 오다가 80년대 광주항쟁 이후에 민중시 노동시로 발전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단에서 이 참여 저항 문학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단과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문학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문학 외적인 요소, 문학의 문학 본연의 예술적 요소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 교훈적인 요소를 또 흘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의 독립투사적인, 다음에 민족지사적인, 다음에 민주화 투사적인, 노동운동적인 그런 역사를 차원에서 보면 참 우리 한국 문학의 영광이고 문인들이 맨 앞장서서 그 일을 지사적으로 해줬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사적으로 보면 영광인데 문학 본연의 그 자질로서 보면 참 이건 질곡이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문학이 해야 되는 인간의 우주적인 힘을 울리는 그런 것에서는 참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학이 30년대부터 우리 문학, 남한 문학의 본류는 흐르고 있지만 언제나 가까움을 맞지 못하고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번박해가는 이 한국 문학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학의 권력을 지키면서도 문학의 큰 흐름,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혼자 그렇게 십자가적인 무슨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이당 사정주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하에서도 공격을 받고, 다음에 참여 민중문학진에서 공격을 받고, 주어서 공격을 받고, 그렇지만 이당의 그 문학은 문학의 권력을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창기와 창작가 비평가, 문학가 지정 군단이 우리 지난 50년간 반세기 동안 우리 문단의 주류로 흐르면서 문학을 좌지우지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문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학은 종교도 아니고 사회과학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한참 그 위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그 가리없는 그 심원을 갖다가 우주적으로 상고하면서 반짝반짝하는 그 전율을 갖다 드러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우주와 화합하는 그런 것이 문학이고, 그런 감동을 갖다 독자와 순하게 소통한 것이 문학일지인데, 그런 문학을 저버리고 하나의 사회과학의 하위 분야, 철학의 하위 분야, 다음에 생태 환경의 하위 분야, 종교의 하위 분야, 하위 분야, 어떤 과학의 종교의 하위 분야, 그런 하위 분야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에 말했듯이 문학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삶, 그 삶의 총화 아니겠습니까? 눈에 종교며, 뭐며, 지성이며, 비판이며, 뭐며, 문학이 다 아울러야 되는데, 이상의 창조와 문지가 득세하면서, 그런 평론가들이 득세하면서 우리 문학은 그 하위 분야로 해가지고 문학에 차지하는 인간의 본연의 요소를 부시를 못한 것이 우리 지난 남한에서의 50년간의 그 우리 문학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90년대 그 현실적인 그 소련이 붕괴가 되고 공산주의가 깨지면서부터 문학은 창비와 문지의 그런 지도 강령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디로 가야지 굉장히 혼란 상태이니까 서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지난 독재 시절에는 무조건 아이러니한 오공 정부가 내세운 그 사회 정의를, 문학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뭔가 저항을 해야 되고, 무조건 양심적으로 저항하는 문학으로만 나가면 됐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광주 한정이 터져가서 무슨 뭐 인간의 뭐 심리적 깊이니 뭐 인간성이 뭐 따질 겨재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기 친구들이 죽어 나갈 때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씨가 가능하겠느냐는 브레이트의 그런 질문처럼 80년 이후 잠깐은 서정씨가 존재할 가치가 없었어요. 무조건 사회 정의를 타파하고 불의를 갖다가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문인들은 참 행복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무조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참여문학으로만 나갔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깨지고 90년대 들어서 YS 정부 들어서 DJ 정부 들어서 문민 정부 들어서 그 사회가 깨지니까 한 지도 이념 해외에서 따라가는 행복한 문학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상당히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90년대 문단 보세요. 9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후일당 문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혁명적, 사회주의 혁명적 그 전망, 비전 그렇다가 후일당하고도 가리게 하는 그런 문학들이 많이 나오다가 이건 아닌데 하다가 드디어 9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온갖 작품사니까 대중문학들이 나와가지고
문학은 돈이야 되지 않고 그런 대중문학이 나오다가 2000년대에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데 완전히 이걸 지도해줄 뭐가 없고 아직 서정의 본류는 뭔가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는 것 같고 해가지고 많은 소설가 시민들이 지금 혼란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소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사가 소설사로도 맞아 떨어질 거예요. 우리 현대 시사로 보면 위장 서정주의 그 순수 서정이 항상 본류는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언론의 주목도 못 받고 연구 대상도 아니고 화제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문학의 논의의 뒷전으로 밀려왔어 지난 50년. 그리고 그 한편에는 김수영을 아버지로 한 참여문학 진영, 참작가 대표의 진영들이 있고 또 그 한쪽에는 우리 소위 말해서 김춘수 선생 이당 서정주의 시대에 갖다 참신한 기법으로 어떻게든지 극복해보려고 그 실험시를 들고 나오고 마지막에 무인시까지 간 그런 실험시 계열의 김춘수 선생이 있고 그것이 우리 실험과 순수와 다음에 참여문화 그것이 큰 세계 계보를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문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각광받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 질곡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문학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나라 문학들은 실험문학, 그러니까 해체시나 무슨 그 실험문학과 본격문학, 서정시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을 이루는데 우리는 참여문학 그 일세대로 와가지고 그 참여문학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문학이 왜 그렇게 참여만 해야 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내세워야 되느냐 하고 그 한편을 너무 강조 이데올로기적 낭에서를 막아주는 그 상대 역할로서 문학과 지성파의 그 지성적인 문학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참여문학은 있을지언정 시대 상황을 결부해볼 때 문학과 지성이란 말은 같이가 안 돼요. 문학과 참여는 되지만 안가주먹은 되지만 문학과 지성은 같이 놓일 수가 없어요.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문학과 지성이 마치 우리 문단의 가장 최고의 브랜드를 갖다가 갖고 있는 양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문학이 지성의 그 문학은 무조건 지성이 아니라 그냥 지성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문학과 지성이 지금까지 우리가 내세운 것들을 한번 봅시다. 문학과 지성 1세대 소설가로서는 김수호 선생을 내세우고 김수호 선생은 달빛 문장, 무지기에 뭐 그런 것 같다. 소위 한글 문체, 한글 문학의 첫 세대로.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문학과 지성의 소설 문체, 문장 문체, 무전기획의 문체를 보세요. 그게 왜 한글 문체입니까, 그게? 그럼 완전히 불란서 소설 번역 문체예요. 영어 번역 문체예요. 한글에 본문은 없어요. 우리 한글은 단도 같아가지고, 이야기의 진실에, 삶의 진실에 단도같이 짧게 주어동사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인격적이나, 홍명의 인격적이나 홍명의 인격적인 문체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북한의 소설 피바다나 꽃파는 처녀예요. 다음에 그 문체가 3, 40년 건너뛰어가지고 온 것이 조정래 테레사맥이 거기 보세요. 긴 본문들 없어요. 짧은 문장으로 정확하게 정황도 묘사하고 자연도 묘사하고 대화도 묘사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거리가 어딘지도 모르게 그 긴 문장으로, 그 감각적인 문장으로, 마치 안개 속으로 헤매는 무진기능한 것 같은 문장을 한글 문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각이 왜 우리 감각입니까? 안개가 점령문처럼 몰려왔다. 그 문체가 우리 감각의 문체 아니에요. 그건 불란서 문체고.
다음에 피바다 문체나 인격제 문체는 안개가 저기서부터 우물럭우물럭 몰려왔다. 그것이 우리 문체지. 그래서 그 소설 좋은 문체를 죽여버리고 또 이제 주요 문제 주요 평론가들이나 문제 출신의 주요 시인들의 그 산문들을 보세요. 왜 콧말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콧말 찍고 나고 찍고 나고 찍고 나고 찍고 나고 한마디 한마디씩 응? 잘라서 끊었는데. 예예 잘라서 끄는 걸 보면 뭔가 뭐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뭔가 지정적이 그냥 보이려고 콧막 찍고 나가는데 참 그래. 여러분 또 소설 쓰거나 시 쓸 때는 그냥 단문으로 가다가 우리 문장의 호흡은 땅땅땅땅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한테 한 두세 서너 문장은 묘사나 대화나 주어 동사 형용사 이렇게 이렇게 한 서너 문장 하다가 나중에 좀 긴 한 네다섯 번째 문장을 길게 차분하면 꾹 줄어들고 좀 문장 길이라고 소설이든 시든 그런 식으로 우리 문체로 가졌어요. 무조건 콤마 찍어가면서 갈 생각하지 말고 보는 걸로 가지고. 자, 지금 우리 문단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창문이나 문제에서 시내는 그것이 가장 좋은 시인 것 같죠. 그리고 현재 우리 문단은 그 양대 진영이 좋은 시인소를 갖다가 다 자기네 출판사 브랜드에서 갖고 가고 있고 그것이 현재 문단 지형도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말했듯이 반드시 이제 시기가 이제 문학을 구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지성으로부터 문학을 구하고 사회과 비판으로부터 사회적 상상으로부터 문학을 구해가지고 인간한테 좀 던져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보세요. 이런 전국 촛불 전국이 나오고 뭐 했는데도 지금 문학은 사회에 대한 항정력을 잃어버렸어요.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문인이 앞장서 나가가지고 글을 쓰면 다들 따라줬는데 90년대 너무 그 문학의 순전성을 까먹어버렸어요. 감정을. 너무 지정적인 문학이고 비판적인 문학을 하다 보니까 문학은 감동적으로 충동됐을 때, 충전이 됐을 때 국민을 이끄는 힘을 다시 문학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문학 아니고 이름으로 너무 문학 자체를 탕진하는 바람에 이번 조문정국과 또 노무현 조문정국에서 소고입하던 촛불정국에서 문학은 아무 역할을 못해냈거든요. 당장 모든 역할을 해냈는데 그만큼 우리 문학은 문학의 순전성을 까먹기 때문에 국민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려면 다시 이제 문학의 본연에 돌아와가지고 문학을 시에서는 서점을 많은 소설에서는 정말 사회와 인생 탐구 사회 탐구가 아니라 사회하고 인생하고 사회와 자기 삶의 그 본질하고 떼어놓고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느낀 것이 최고의 진실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새벽에 일어날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인간적인 떨림 같은 거. 그런 거에 충실하면 문학이어야 되지. 그런 거에 충실 안 하고, 문학 이론가가 요즘은 이제 환경 생태 시각에 유행이 들어갔다. 거기 따라서 써보려고 하고. 자, 사회가 이러니까 비판적인 시를 써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에, 자기 진정성에 충실할 때 문학을 계속 살아갈 것 같은 거죠. 자, 현재 문단을 학벌로 보자면, 서울대학교 국문과당 서울대학교 불문과나 영문과 출신들이 문지나 창비동에서 외국문학과 출신들이 이론을 주장해 문단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이거 서울대 외국문학과 출신들이 창비가 만들고 문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문학, 고유의 국문학은 주고 있어요. 창비하고. 다음에 이제 이들이 현재 문단의 주도권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작가여이며 창비며 문지며 다들 서울대 출신. 소수의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게 있고 또
문학 창작이 센 이제 대학교들, 가령 이제 서울예대 같은 데가 서울예대라고 하죠. 군대 출신들이 문학과 지성이 많이 포진해가지고 실무자로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문학을 지성 비슷하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서랍을 해야 돼. 지금의 중대 문창과 사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들 민중 문학 계열로 가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옛날 그 전통의 동국대 그 출신 분들은 아무래도 미당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서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면에 튀어나올 수가 이슈가 전면에 튀어나올 수가 없는 형국이었어요. 이 동대가 수그러지고 있는 틈을 타고 요즘 보면 고려대나 경희대 출신 시인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대충 지금까지 문단 그 주요 흐름들 판세입니다. 학벌들 합니다. 자, 이렇게 문단 지역을 갖다 하고 또 이제 우리 문단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봤으니까 최근 사회의 흐름을 한번 또 들여다봅시다. 왜 문학이란 항상 사회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문학을 배워야 되는. 왜 문학이란 지성이나 철학, 인종이나 종교처럼 선언적 진실이나 도덕적 당위나 종교처럼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적 진실을 찾고 저는 그 말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 내 존재가 바로 문학이기 때문에 세계 내 존재가 바로 문학이기 때문에 이 세계 내 존재에서는 철학이나 지성이나 무엇보다 더 삶에 있는 개념이고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이 현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살아내가면서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갖다가 세계 내 존재라고 하죠. 동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선성처럼 골방향에서 돌을 터득한 것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터득한 물을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 내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문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아까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까지 정말로 잘 살아보세요 대변되는 산업화, 독재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타도하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민주화 투쟁의 사회, 저항의 사회였습니다. 문화 쪽에서는 민주화 투쟁, 저항의 사회였었고 우리 현실적인 역사, 사회나 경제나 정치에서는 이렇게 독재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보니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이 민주화 사회정의가 실현된 사회로 왔죠.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사회가 오고 좌파 정부가 됐는데도 우리는 1997년에 이미 김대중 정권하에서 외환위기를 바꿔왔죠. 그때 이미 모든 세계는 신자유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만 7, 80년대 민주화의 그 추동력에 의해서 그 세력들에 의해서 좌파 진보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촛불 정국이 바로 거기 아직까지도 두세 개 남아있는 진보적, 이념적 우리 정의를 위한 그 사회 파워 다시 한번 우리 60년대 그 건설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남기 위한 그 실용파 그 사이에 알고져서 지금 아마 촛불 정국이 펼쳐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유심히 짚고 넘어야 되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식상하도록 외쳤던 좌파 진보 정권이 외쳤던 사회적 정의나 공동적 가치보다는 시장, 경제, 효율적 가치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그 형국이 됐는데도 우리 그
지난 6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들끓었던 우리 참여문학, 안가주만 문학진영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그러면 참담고 참여문학이에요. 응? 문학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울림을 줄 수 있는, 서정적 울림을 줄 수 있는 참여시들이 쓰여져야 될 것 같은 시국이 됐는데도 문학은 그런 곳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민주정부가 신경을 거치고 나서 우리 문학이 거대하게 지금 2000년대로 혼란에 빠져 있어요. 하나의 지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향점 없이 각자 가치를 찾고 있으나 여전히 지금까지 문학은 지금 혼돈 상태이고 오로지 지금 문단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것만이 문화적 가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성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시간에 주도권을 놓고 나타나는 용어들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미래파 혹은 신서정, 다음에 이제 신리얼즘시, 다음에 이제 생태시, 그런 말들이 지금 우리 문단에 조금이라도 파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정말 문단이라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것이 파벌로도 있고 세대별로도 있고 항상 있어 와야 되고 있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을 넘어서려는 그런 하나의 헤게모니 정착을 지는 그런데 전혀 이런 용어들은 생태시나 미래파시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생태시는 순수 서정시야 되고 미래파 혹은 신서정시는 그냥 해체주의나 실험시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운동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신리얼즘이라는 시도, 옛날 시힘에서 시운동하고 시인동맹이 1980년대 할 때, 우리 민중시들이 너무 서정을 무시했다. 서정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감동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지금 좀 심어보자 하는 것이 더 신리얼즘이 시였거든요. 이미 다 한 말들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생태시며 미래파, 실험시라는 미래파시, 말도 안 되는 욕짓거리나 해야 되고, 뭐하고, 자기 잘났다는 거하고, 시의 그 장르가 어디까지인가도 모르게 그런 시를 쓰는 그 실험시, 미래파. 또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파에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서정입니다. 미래파도 자기네들이 신서정파라고 하고, 리얼리즘도 서정적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서 생태시는 물론 서정적이고, 지금까지 정말 너무 우리 문학사 뒷전에 밀려났던 서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다들 서정이 만병통치약인 양 내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간에서. 자, 그럼 서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정이라는 말들을 흔히 하죠. 우리 기존의 평론가들도 시가 너무 아름답고 가슴 짠하게 들어오면 서정적이다 하고 나가고, 다음에 우리가 영화 볼 때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 나오면 서정적이야 나오고, 풍경도 너무 아름다운 풍경 보면 서정적이라 나오고, 서정이라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와서 나한테 와서 닿는 짠하게 와서 닿는 무슨 감동 같은 거, 전율적인 감동 같은 거. 서정적 요체는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그 작가와 다음에 시의 대상이든, 시의 대상이 콜라든, 아니면 시의 대상이 답이든, 아니면 시의 대상이 사회든, 소설의 대상이 말시산이든, 작가와 대상가의
정말 1대1의 만남. 그 만남에 우리 그래요. 작품을 쓰면서도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짜릿하게 만남도 없이 쓴 글들이 하다고 대부분이에요. 특히 시에서 소재대에서 아주 진한 감동으로 만났을 때 탁 터져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뭔가 꾸며가지고 그 대상을 묘사하려는 그런 것이. 서준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이 세계가 만났을 때 짠하고 오는 그런 짠한 감동, 울림. 그걸 갖다가 절제야. 암을 가지고 절제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독자 가슴 속에 하던 그 감동을 갖다 짠하고 올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서정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의 외로운 마음이 순하게 겹쳐진 순간, 응? 그 순간을 붙잡아가지고 독자한테 바로 전달해주는 것이 서정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마음도 하면서 너와 나가 만난 마음도 하면서 억지로 일부러 쓰려고 할 때 그건 서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기적인 것이 의미에 금방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네. 나와 세상과 대상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서정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소설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겠는데 제가 현대시 쪽에 좀 현대시 쪽에 좀 비중을 둬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페이퍼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일단 소설에 대해서 일단 이런 걸 질문을 받고 지금 시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문학 현장에서 그 시인들하고 같은 시인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또 새로 나온 시들을 보면서 느낀 그 실감의 체험에 의해서 과연 좋으시란 건 뭔가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략적으로 실용적으로 좀 그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한 10가지로 조시의 요소를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시라는 것은 소설 쓰기 위해서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경리 선생님도 그러시고 다음에 우리 문화평론가 이효영 선생님도 그러시고 다음에 한참 잘 나가는 박건신 선생님도 그러고 소설가들이 다들 자기 소설을 완성했고 나서는 혹시 시집 한두 번씩은 펴낸다. 왜일까? 시야말로 모든 문학의 고향이 있고 문학의 원점이니까 그 시에서 모든 문학은 비롯 시의 마음에서 시의 에스피에서 모든 문학을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설하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는 아무리 시를 갖다가 시적 자아가 타자화되어 있어도 다른 인물이 들어가서도 시를 보면 그 시인의 요즘 상태,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아무리 시적 자아가 시적 타자화 했더라도 그만큼 시는 시 쓴 사람 그 마음 그대로 우러나요. 이것이 잘 썼든 못 썼든 비비고 하든 뭐 하든 그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보면 드러나게 하지만 안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왜? 소설이야말로 문자보다 조그만 잡설, 거짓말을 잘해야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 시는 아무리 시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시의 생각을 아무리 말해도 다른 시인이 그걸 갖다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은 만나서 술자리에 만나면 나는 어떤 시를 쓴다고 피 터지게 그냥 술 많으면서 인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피 터지게 자기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소설가 공들은 만나게 하면 자기 모습 나가 절대 안 비춰. 뺏겨버릴까 봤어. 맨날 음담패설 잡설로 맨 뻔한 이야기만 해. 그렇듯이 시와 소설은 다르고 소설은 그런 거기 때문에
소설로 성공하면 우리 문학의, 나의 문학의 고향, 시로 좀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원론문학에 누구든지 다 한 번씩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원론문학이 시집을 한 번씩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좋은 시쓰기고 그것은 어떤 것이 좋은 글쓰기고 어떤 것이 좋은 문학학인가 여러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시, 좋은 문학을 하기 위해서 연구에 필요할 것 10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문학은 어쩔 수 없이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문학의 진료이기 때문에 그 진료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그 진료를 불신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문학의 진료를 언어를 가지고 말장난하면서 놀지도 말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니? 요즘 나오는 시대를 보세요. 언어를 가지고 너무 언어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고 너무 많은 시가 언어가 언어를 불러오고 그런 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이 흘러버리고 시 언어 보세요. 우리 정적 서정시에서는 언어 자체를 회의하지 않고 일상을 다 순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실험시나 인문시들은 끊임없이 언어 자체를 회의하고 통사고를 깨 부숴버리고 낯설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 언어란 것은 그래요. 도가에서 말하듯이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정으로 도가 아니다는 말같이 우리의 진심은 말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도 나의 사랑 그 본질을 갖다가 그 언어의 의미의 그늘만을 다 빠져나가. 괜히 말했나 할 정도로 다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언어는 그렇게 불구성이 있어요. 모든 진실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언어를 까부숴가지고 뭔가 진실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서문답이고 뭐고 하는데 그건 종교적 차원이나 도적 차원이나 좋고 그래도 의미망을 빠져나가더라도 최소한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붙잡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압축해보고 언어로서 우리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문학이라는 거예요. 언어를 절대 회의하거나 버리면 안 돼요. 그 언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갖다가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가지고 목적과 순하게 소통하면서도 뭔가 진실을 내비치려고 하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절대 언어를 가지고 해체나 다음에 언어 갖고 회의를 하면서 언어가 언어를 물고 그런 데나 그런 시들은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상도 그랬고, 김춘수도 그랬고, 다음에 이제 김춘수의 무인시를 이어받은 이승훈 시인도 그렇고, 비대당 시도 그렇고. 결국 언어를 놓치다 보니까, 언어의 의미를 갖다 놓아버리다 보니까, 시가 절대 허물로 빠져버리고, 절대 절망으로 빠져버리고, 완전히 죽음 같은 데에 빠져버리고, 시로서 건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라는 것은, 있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해가지고, 언어는 소통의 코드 아닙니까? 너와의 말, 소통하는 코드. 그 코드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찢어 밟지 마세요. 고운 언어로도 얼마든지 서정적이고 진정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언어에 충실한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언어를 지나치게 회의하다 보면, 까발고 했다 보면 시인 자신이 피폐해져요만. 그리고 시인 자신의 마음이나 대상의 건질감은 알아봐도 없어져버리고, 그 다음에 독자도 기만당하고, 독자뿐이 계세요. 자꾸 언어를 갖다가 회의하면서, 여러분도 시를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언어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시를 쓰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자기 자신의 진정성마저 기만당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만으로도 기만당하면서 뭔가 하는 시들이 좋은 시라고 문학과 지성을 기준으로 하는 문단에서는 좀 가르쳐 왔는데 그건 피해야 돼요. 낯설게 하기가 왜 시법입니까? 좋은 시는 낯설게 하기가 아니라 친숙하게 하는 거예요, 독자는. 자, 기존 시의 문법, 시의 행위나 연나음들, 시의 기분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넘어서는 시들은 그런 해체 시들은 다 실용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인식의 틀을 깨부수는 실용시들 역시 언어 예술을 위해 언어라는 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들과 달리 언어 예술은 언어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음악에 비해서 뜻이 통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살려야지 미술이나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 순수 음악 들어보세요. 터지 음악이요. 클래식에도 순수 음악과 터지 음악이 있죠. 1812년 서고 운명 그런 것을 갖다가 운명이 떠오르고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은 이걸 갖다가 표제 음악, 프로그램 뮤직이라고 하죠. 그런 뮤직에는 뭔가 그 상상력이 발동해가지고 그 음악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데 모차르트나 바흐나 그 보면 모든 정황 없이 아주 순수하죠. 우리 요거는 순수한데 독자한테 난 무슨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하고 전하지 못해. 그저 순수만 노래할 뿐이야. 다음에 그림들 보세요. 그러면 뭔가 정황에서 분위기만 느낄 뿐이고 뭔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학은 언어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뜻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다른 그런 순수 매체하고 싸우려는 그런 실험식으로 언어를 파괴할 것이 아니고 아예 파괴하면 음악에 지고 미술에 지죠. 뭐 그림시, 음악시든 저 프랑스 상징파들이 많이 실험하는 것 같지만 다들 하나의 실험에 그치고 이어지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언어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는 언어의 기능에 순탄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시를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냥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만 감동이 나오는 그렇게 글 쓰는 걸 갖다가 자의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마스터베이션을 하지 말고 독자와 감동으로 소통하려고 했어요. 독자니까 뭔가 쉽게 전하려고. 자기 자신의 나는 이렇게 지성적이니까 지성에 대한 역시 나는 이런 뚝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가 왔으니까 자신이 독자적으로 같은 이미지나 자기를 갖다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해가지고 과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독자에게 어떻게 순하게 잘 감정적으로 소통될 수 있을지 그런 게 항상 문학은 먼저 독자를 갖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전혀 이건 대중문학이나 상업문학하고는 다른 자질이에요. 문학이기 때문에 독자가 있어야지 독자가 상식분이 되죠. 자, 우리 그 선생들이나 고승들 보면 뭐 깨우침을 지르고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런 일가를 하거나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선문답을 던지거나 무슨 개성을 하거나 그거하고 시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성가에서는 깨우침이 일어나면 아무 말 하지 않게 해서 무거운 수염도 있고 가령 이런 비유가 있죠. 절벽 위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선생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무거운 수행을 하고 말을 하면 모든 돈은 깨우치면 다 달아나니까 안 물고 있으라고 하죠. 그거하고 우리 시는 달라요. 시는 우리한테 온 감동, 도를 깨우친 거 있으면 독자한테 더 전해주기 위해서 떨어져 죽을지라도 소리 빌려주고 떨어져 죽을지라도 써야 되는 것이고 독자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종교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이승에 살면서 이 사바사에게 진실을 전하는 우리 시가 더 훨씬 더 우수한 거예요. 우리 문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서도 독자와 소통을 갖다가 소통의
가치를 둬야지. 이렇게 하면 나만 그러다니까 이거 보면 뭐 우리 선생님이 아이고 이렇게 큰 깨우침이 있네. 그런 것이 시간에 일반 독자들도 보고 같이 깨워주시는 그런 소통을 갖다가 좀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이 쓰려가는 소설이나 시와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해갖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소설을 쓰지도 못하고 소설 얼개만 잡아놓고 그 소재에 대해서 희발한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희발한 아이들도 없는데 무조건 잡아놓고 써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 쓰려고 하는 그 대상과 감동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쓰려는 주제와 또 소통을 하면서 작품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써내려가다 보면 주제를 놓쳐버리는 소설이나 시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뭘로 시작했는지 에피소드가 아름다우니까 이 에피소드로 쫓아갔다 저 에피소드로 쫓아갔다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 소설 아니면 나는 이 아침 이슬에 오기람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때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아침 이슬에 해가 왔다 그걸 쓰려고 했는데 가버리다가 그것보다 아침에 오는 풀벌레 소리가 더 아름답다고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주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소재와 자기를 감동시키는 소재도 없고 자기가 뭐 확실히 쓰려고 하는 주제도 불명료하게 될 때 그 시나 소설은 마스터 베이징 자유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마스터 베이징으로 벗어나려면 자기만 만족시키는 것을 벗어나려면 일단 자기가 쓰려는 주제와 소재와 먼저 소통을 해야 돼요. 시나 소설가 자신의 주제와 소재와 소통하고 감동적으로 만나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감동을 어떻게 독자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셋째는 지적이나 이념적 콤플렉스 이게 절대 빠지지 마세요. 문학의 진정성은 지식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처음엔 좋은 시를 쓰다가 대학교나 대학원 들어와가지고 시 공부하고 소설 공부하면서 시 소설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뭔가 지식이 아는 것을 갖다가 시나 소설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는 지금 너무 이게 심해요. 창작가, 비평가, 문학가 시장의 흡인력이 지금 너무 세가지고 이 지적, 이념적 컴플렉스가 많은 분들한테 지금 심해요. 특히 문학도가. 근데 제발 거기서 벗어났어요. 이제 창비 문지도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서정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박하고 진실된 언어, 또 자신의 정서, 느낌의 믿음을 갖고 치밀하게 밀고 나가며 그런 것들을 시적 지식이나 사회가 보면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로 흘려버리고 자신 느낀 것, 그러니까 서정과 절제의 일량만 터득하면서 시나 소설을 써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배운 대로 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시는 배움이 아닌 느낌이에요. 자, 며칠 전에 시간이 났으면 노동욱 선생님 지난 연말에 발표한 수평서이라는 작품을 시간이 났으면 좀 해봤는데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왜 좋아하는지 좀 설명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오고 선생님 시 읽었죠? 네. 단발머리 소녀들의 촛불로 만든 수평선, 태양도 풍어 바글바글 끓게 하고 끝내는 붉은 노을로 철철철 넘치게 하는 수평선. 다음에 가운데 빼고 10살 먹은 소녀들이 후 불면 꺼질 듯한 촛불을 입고 만든 것이었어요. 여처럼 눈물처럼 한없이 녹아들다가도 팽팽히 살아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이 콤마. 80년대 같았으면 이런 토론 나오면 안 되죠. 촛불 시위에서 좀 더 강렬한 토론 나와야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서정적 자질로 운동이라 서정적 자질을 바탕으로 해야만 파탕의 감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민주화의 지난 연대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달라졌어요. 7, 80년대하고 지금의 환경은 달라요. 다 달라진 양심과 양식의 선전선동의 구호시로서는 이제 신은 우리 사회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요. 감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요즘 시위 현장에서 전면에서 시인의 얼굴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시인들도 지금은 근중에 한 사람 없어서 한없이 녹아드는 시로 촛불 한 자로 써있을 뿐이지 시가 앞장서 이끌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시 또한 뛰쳐나왔던 본디의 거체로 돌아갔어요. 감탄과 감동, 서정의 힘을 충전하고 충전할 때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이 시에서의 감동, 서정이 비난이 아니고 다음에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넷째, 현대 시작으로 낯설게 하기와 메타포의 시궁창에 빠지지 말고 낯설게 하기 위해 언어를 이리저리 비틀어 기괴하고 조작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런데 국력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의 발상법에 따라가지고 직유나 은유나 그런 비유법도 쓰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가서 새롭게 보려고 하지 말고 느낀 감정들을 그대로 나열을 하는 식으로 가세요. 그냥 차분하게. 지금 우리 20, 30년대 시의 기법에서나 직유나 은유나 메타포나 통했지. 지금은 그런 거 안 통해요. 해볼 때 늘어놓는 거. 소위 말해서 메타포가 아니라 다이아포, 응? 은유나 환유가 아니라 은유가 아니라 환유. 1대1로 똑같은 사물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은유는 달빛 같은 사랑하면 달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랑에다 달빛을 애속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인하고 대상 갖다 시인한테 애속시키지 말고 대상과 동등한 관계로 그대로 묘사를 하거나 진술하거나 그대로 나란히 놓아주면 한결 더 시도 세련돼 보이고 독자들도 더 많이 오고 그렇게 나열을 해놓음으로써 시가 우주적으로 확산되는 기분이 들어요. 무엇에 하여튼 소위로 두지 말고 나열을 해놓으면 그 우주적 확산감, 제유나 환유로 나갈 때 우주적 확산감이 들거든요. 다음에 다섯째, 소설이든 시든 우리 말 고유의 그 리듬을 좀 타도록 하세요. 특히 소설에는 짧은 문장으로 나가면서 그런 리듬을 타도록 하고 시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나가면서 적절할 때 콤마를 하나씩 쉼표, 콤마라고 하죠. 쉼표. 아주 중요할 때 결정적인 부분에 좋은 시인들은 꼭 쉼표를 찍을 줄 알아요. 그 쉼표가 바로 시의 승부문이거든요. 독자들도 거기서 한번 하고 싶으면서 고지되는 부분이고 그런 쉼표들을 잘 활용하면서 다음에 각은 행에 무엇은 각종 반복하면서 시에서는 리듬을 좀 살려주도록 하죠. 특히 산문시의 경우에 이 리듬을 갖다가 잘 살릴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산문시라고 해서 산문처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산문시에 리듬이 없으면 그것은 일반 산문하고 똑같아져요. 산문시하고 산문하고 다른 것이 뭔고 아니니? 이야기의 경과, 기승전결, 그걸 갖다가 서사라고 하죠. 그런 서사적 요소가 있을 때 산문시를 갖다 많이 택하는데, 소설과 다른 것은 산문시에서는 그거 좋은 시도 소설가 산문시 같이 그런 운율을 갖춰요. 콤마 자주 찍어두든지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그 환유의 나열을 똑같은 동그란 나열을 등장해서 운율을 주죠. 나는 산문시를 갖다가 산문시가 제발 우리 한서울에서 그 사설 부분 있죠. 네? 창으로 나가다가 사설 부분. 그 사설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 산문시 양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리저리 걸려서 그 이야기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죠. 분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는 시가 까닭없이 길어지고 있어요. 좋은 시들은 10행에서 20행 사이로 그쳐버렸어요. 20행이 넘으면 시 쓰지 마시고 산문시로 넘겨버려요. 다음에 7번째는 항상 그 어조, 톤이라고 하죠. 문학작품을 쓸 때 강경한 어조, 아니면 이제 이문열의 선택 같은 거 읽어볼 때 고전처럼 아주 강한 그런 어조를 팍팍팍 취해가지고 여성들한테 화도 돋구면서 아주 고전체로서 문체에 멋이 나거든. 그렇듯이 시에서도 정경어 쓸 때는 정경어 쓰고, 이시는 명령법으로 나갈 때는 명령법으로 나가고, 이건 경어체로 나갈 때는 하고, 무조건 주제가 무거운데도 했어요. 경어체로 나가지 말고, 문답체로 나갔다면 문답체로 나가고, 하여튼 그 분위기에 맞는 그 어조, 톤을 갖다가 갖추도록 하습니다. 8번째는 아무리 기발한 발상이나 메타포라도 시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삭제해버렸어요. 시를 다 쓰고 나서 아까 전에 3,000%로 빠졌지만 3,000%로 빠진 그렇지만 이미지가 너무 아름답거든. 쓰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그 주제 전체적 주제어로 나 그대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발한 그 이미지는 다른 시에 그대로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시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시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양식이, 모든 글쓰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거 다 이렇게 해놓고 다 가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하소설이라고 길이가 수백 권짜리 대하소설이라도 우리가 있는 삶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버리면 정말이에요. 장편소설 한 권 분량에서 가지를 안 치고 안 버리면 독자들은 금방 식상에 들어와요. 아, 이건 뭐 작가가 아는 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이런 거 많이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네. 뭐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쳐버리세요. 쳐버리세요. 다음은 이제 여기 여성 교육이 말하는데 절대 문학에서, 시나 소설에서 섹스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섹스를 팔더라도 김선우 시인같이 생산적으로, 아주 모성적으로, 편안하게, 유쾌하게, 괴로워하지 말고, 즐겁게, 우스갯소리가 되고 하려야지. 그냥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신은 안 쓰여지고 시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해가지고 골치 쥐어뜯으면서 아프고 슬프고 유학적으로 쓴 시들이 많이 보여요. 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너도 이렇게 슬퍼 죽겠지. 그렇지만 이건 즐거움이야 하고 유무하는 것이 시야 되지. 나의 이렇게 죽겠습니다 하고 내비치는 것이 아니거든. 절대 유학적이고 슬픔에 극에 나는 그런 제스처는 취하지.
맞아요. 작년에 강기원의 관용국이라는 시가 발표돼서 참조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오늘의 작가상인가 그 상을 받더라. 이 강기원이라는 여성시를 보니까 여성시를 갖다가 여성의 아픔, 슬픔과 범위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나라가 있어. 깊은 슬픔을 지닌 자들만 모여 사는 나라. 슬픔이 보석인, 슬픔이 양식인, 슬픔이 지위인, 슬픔이 자랑인 나라. 슬픔의 종류와 맛은 다양도해. 소태 맛이거나 쓸개 맛, 때론 두루미 맛. 그러나 어떤 비에든 저지르는 짓이 있으니 가슴에 구멍 뚫으니 그 구멍 훈장처럼 지니고 기다란 창을 박아 상처 적은 아래 것들이 지난 고통의 보관 대접을 감화 태우듯 창에 꿰어 모시고 다니는 나라. 그런 기이하고 통쾌 유쾌한 나라가 내 안에도 있어. 눈물의 무게가 영혼의 무게인 나라. 믿기지는 않겠지만. 이게 저 중국 신화 관이국 그 가족 뚫리는 그 사회경에 나오는 그것다 소재로 하는 신데 가슴 펑 뚫린 슬픔이라도 얼마나 이렇게 그 말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고 유쾌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슬퍼. 너도 그렇게 슬펐나 보지. 이런 슬픔이 또 보배인 것처럼. 그게 유명해 주시지. 아픔은 슬픔하고 나는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어는 우주를 감지하는 자신의 신체와도 같다는 믿음으로 생살이 터지는 아픔으로 자신의 언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시의 요체인 서정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성적, 사회과학적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또 과거적 시에서는 서사적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짧게 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라는 것은 우주에 대한 만남의 감동이 우리의 생사를 찢고 터지면서 터져나온 그런 언어들로 독자에게 그대로 감동을 전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다 시간이 넘기라서 미안합니다. 인력수 있거든요. 제가 각 대학교를 신춘문예 참여되면 신춘문예 특강을 많이 받았어요. 신춘문예 속성이 뭐고 어떻게 하면 심사하는 그 방법과 그걸 들어주면서 여러분들 좀 쉽게 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신춘문예 업무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1월 1일날 발표하는 그 신춘문예 갖다가 저는 9월 1일날 발표하게 했거든요. 학생들은 방학 때 좀 시험 쓰고 오늘 마지막 직장인들은 직장 휴가 받아가지고 쓰고 해서 마지막 여름에 고쳐서 내라는 그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신춘문예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분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신춘문예 그 작업은 항상 고민할 거예요. 이 작품을 한 신문사에서만 뿌려야 될지, 뭐야 될지. 여러 신문사에 뿌려도 되고, 다들 신문사에서 발표하기 전에 다 안녕시를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생각 신문사에 뿌리고, 다음에 반드시 신춘문예로만 등단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 갑산자, 잡지, 뭐 하는데, 쓰세요. 그냥 쓰세요. 뭐 등단을 하세요. 신춘문예에 못 매달다가 죽은 문화부 난 많이 봤기 때문에
신춘문예 통과하는 작품들은 운이 좋아야 돼요. 꼭 시험가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한 작품이 탁 출나게 이거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작품만이 다른 시를 못 쓰더라도 그 사람. 보세요. 신춘문예로 등단용 작품들이 그 시인의 대표 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야만이 신춘문예에서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물끓어 비등점이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 라면 끓이기 위해서 물을 보세요. 끓어올 때는 그냥 비등점이 끓어보죠. 그런 작품이 꼭 뽑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작품이 보여요. 인사람들 중에는. 그냥 바로 한 작품을 보여요. 근데 안 끌어왔다고 나쁜 작품이냐? 그런 작품들 하면은 그러면 그 끌어오는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춘문예는 그렇게 끌어오는 작품만, 눈에 보이는 작품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비등점에 머무르는 그 응모자들이 많이 있거든. 마지막에 최종식까지 올라왔는데 뭔가 물 끓는 것이 안 보인단 말이야. 좋은데. 그런 작가들은 빨리빨리 다른 문예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나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비등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써가지고 뒤에 되면 빨리 등단을 하세요. 발표지문을 갖고 그렇게 직함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유리하고. 신춘문예만 보시면 신춘문예 생존일기라고 있어요. 신춘문예는 자기 모지. 신문이 문학 발표지면은 아니잖아요. 자기 모지. 문예지가 잡지가 없기 때문에 신춘문예로 나온 5명 중 4명은 다음에 작품 못 써요. 근데 문예지들은 아마 자기 모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작품 그리고 신춘문예 여러분들 작품 내기 전에 반드시 마스터베이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옆에 좋은 놈들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놈들 앞에 뭐 작품 공부하기 위해서는 혹시 또 받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까?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맞아. 다리가 아프실 텐데. 앉으세요. 아니, 여러 학생 선생님들이 제 형님도 계시니까 저는 55입니다. 그러시네요.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 강의를 딱 들으면서요. 제가 한국문학 100년사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갑자기 막 생각이 떠오르게 있어요. 우리나라 문학이 이제 일제를 겪고, 독재를 겪고, 뭐, 그렇게 왔잖아요. 군사정권에서 와서. 많은 어떤 담론적, 사회 담론적 문학이 굉장히 이제 횡행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문학인들이 참 행복했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문학 자체는 비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이랑 큰 틀에서 보면 작은 콘텐츠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막 혼란이 왔다, 혼란이다, 막 분열이 돼가지고 우리 문학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야, 그러면 이 커다란 문학을 그 문학의 틈 속에서 지금 이제 서정 씨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서사 씨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과연 지금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공부해야 할 게 너무 크지 않냐. 지금 만약 어떤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이정표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막연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 좌표를 한번 뭐 이거다라고는 아니시더라도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50년대까지는 또 우리 일제하에서는 우리 문학이 일본 문학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 사랑의 가치로 뒀던 것이 휴머니즘이에요. 그 휴머니즘의
19세기 그 러시아 작가들 도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푸시킨이나 그런 시인들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은 휴머니즘이거든.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주의, 인간사랑주의. 예? 사회보다도 일단은 인간. 근데 그 인간주의를 휴머니즘을 갖다가 60년대 이후에 우리 문화가 너무 놔버렸어. 50년대 김일레 혁명과 그럼 몇몇 선생들에 의해서 그렇게 러시아 문학 전통, 다음에 서양의 현대 문학 전통, 다음에 우리의 이제 선비 문화 아주 너그럽게 그게 혼용해가지고 뭔가 범휴머니즘 쪽이 인간적인 그 문학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60년대 그 안가주만과 수정파 문학에 의해서 그대로 50년대 문학이 좌지를 대표해요. 문학과 지성과 창작과 비평의 가장 큰 그것이 선배 세대에 대한 잘못이고 50년대 문인들 갖다 그때는 압살해버렸다는 거예요. 80년대 광주 항쟁 이후 문인들이 70년대 마구 대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중문화적 최인호, 박범진 뭐 그런 한국사람 70년대 문학을 압살해버렸듯이 4.19 세대들이 50년대 그렇게 범휴머니즘, 실존주의 플러스 우리 러시아 휴머니즘 다음에 우리의 선비 사상 어우르면서 쓰려고 50년대 문인들을 갖다가 다 압살시키거든. 내 생각에는 지금 휴머니즘인데 그런 인간주의 플러스 다음에 이제 우리 인본주의 플러스 인본주의는 우주적 인본주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주와 연결되는 상상력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면서 우주와 연결되는 상상력의 문학이 좀 그런 폭넓은 문학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이 문학의 그 본류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데요. 토요일 출판사 주한인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책을 내려고 할 때는 이제 뭐 등단을 뭐 거쳐야 되는 건지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출판사에다 투고를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건지 아무튼 출간하는 그 과정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비 출판도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알고 싶고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뭔가 특이성이 있고 역할이 크고 대학 교수로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실전 철학에 의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병원에 뭐 특출한 의사로서 쓰고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있고 이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시를 썼다면 그 시의 질이 약간만 받쳐만 주면 쉽게 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사회적 성과가 좀 있는 사람들은 시적이 아무리 됐다고 등장하지 않았으면 시니까 참 힘들고 시적은 자기 출판해서 말대로 하세요. 어떻게든지 세상이 그 문해집이 많으니까 그 문해집으로 등장하는 그 시리즈도 참가를 하고 그래야 동아리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등단이고 갑산이면 갑산 등단 없어요. 그냥 좀 가면 가끔씩 뭐 시 잘 쓰면 돼요. 그리고 항상 그 당선하고 가작을 뽑아 놓으면 항상 가작으로 2등한 사람들이 나중에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이용봉하고 신경숙을 문해중앙에서 뽑아놨더니 이용봉이 당선이고 신경숙이 가작이고 신경숙이 잘 쓰고 다음에 황지우 씨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황지우를 갖다가 당선 없이 그냥 가작으로 뽑아놨더니 이렇게 되고
그러시더니까 등단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직한 밭으로 가서 시인이나 소설을 간시고 그리고 자기 출판은 저는 이제 시에 한정한 게 아니라 뭐 소설이든 뭐 좋은 뭐 경제 경영서도 그렇고 그런 출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뭐 이제 뭐 일반 뭐 대중적인 책을 내더라도 그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아니죠. 그냥 그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책을 낼 때는 그냥 그 편집자한테 그냥 저는 그것을 자기 그 세일즈를 해야죠. 직접 찾아가든지 전 누군데 뭡니다 하면 그 편집자가 그거 이메일로 책에 개요하고 선생님의 영역을 좀 보내주세요. 대부분 편집자는 그래요. 근데 읽어보죠. 혹하면 그럼 이제 원문 다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대시를 하세요. 그렇게까지 될 만한 책이 있습니다. 뭐 먹어도 보니까 그런 책이 있으면 여러 출판사에다 대시를 해봐요. 자, 시간이 내가 8시 반에 선생님들하고 디프리가 또 있다고 해가지고 8시에 한 3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네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한국 문단에 대해서는 제일 문학의 깊이나 뭐 그런 것보다 한국 문단에서 지금 어떻게 뭐 뒤지고 있고 이거라고 있고 이거 하나 그리고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먼저 제가 먼저 강의 먼저 잘 들었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문인들이 현실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에 와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현재 그런 문인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현재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 국내적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적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내가 볼 때는 문학은 암울한 시대에 그 정의롭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름으로써 국민을 선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암울 시대가 이제 거쳐서 문학 본연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 문학 본연에 그 너무 낭각을 해가지고 독자들이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학의 감동, 문학의 보는 본질, 감동을 갖다 좀 회복해주면서 다시 독자들을 끌어들여야 가연인지야 문학이 다시 충전이 돼야 감동으로서 충전이 돼야 10년 후에 또 어떤 장면이 나와서 세상 말아먹으면 문학이 나갈 힘을 갖다 충전을 비축을 해줘야지. 그 힘은 감동이란 말입니다. 그 문학의 진정성이고 또 우리 민족은 그렇게 아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문인들이 그걸 잘 해줬기 때문에 문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옛날 과거 사대부의 그 선비들의 그런 순결한 정신도 뭐가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문인들을 존경하는 나라는 참 드물어요.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 하더라도 동쪽 시집이나 동쪽 소설이 초판 이상쯤 찍히고 팔리는 나라가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문인들이 참 대접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그런 국민들의 문인 존경심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문학의 진정성과 감동을 좀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문학인이 현재 문학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렇게 명망이라든가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삶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그런 자신의 그런 현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제적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그런 문학 작품이라든가 현재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에 그런 참여하거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뭔가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게
같이 일맥상통해서 줄어들게 되고 좀 이렇게 소극적이 돼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약간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난 지금 원론적이라기보다 제가 굉장히 문학의 순정주의자예요. 이 때문에 지금 문학 본인의 순정을 너무 잃었어요, 지금. 조금 물어본 그 대답과는 좀 다른 대답인데, 다시 한번 문학의 순정으로 돌아갈 때 문학은 더 감동적으로 있고 팔리지 않을까. 그런 뭐 시인이 도인데, 원전의 시인이 가능했습니까? 가능했지. 소설가든 부자고 시인은 가능했지.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전업시인이란 말이 참,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다들 어디서든지 일을 하고 있지요. 일을 해야 되고. 시라는 것은 정말이에요. 혼자 두툼한 척 해가지고 시 안 나와요.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부딪힐 때 감동적인 시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직업을 하고 일을 하시면서 시를 구절을 쓰고 진정한 시가 오르나고 많이 팔리는 좀 모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목표로 해서 시를 쓰면, 소설도 뭔가 목표로 해서 소설을 쓰면 덜 팔릴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이제 전공법으로 진전성의 호소를 해야 될 때고, 그래야 될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과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분 교수님도 오시고 있으니까 빨리 안 되니까 끝내기 전에 그만 끝내야 되는데.